당약 사발이 방바닥에 내려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발 안에서 피어오르는 한약 냄새가 어쩐지 낯설었지요. 9회를 넘게 시어머니의 탕약을 다리고 독을 헤아리고 약재의 빛깔로 처방을 가늠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코끝이 먼저 알아챘지요. 이 냄새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서 드시게. 의원이 특히 달인 보약이라 했어. 남편 윤성범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다정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다정함이었지요. 그가 이토록 살갑게 굴었던 날이 언제였던가. 옥녀는 천천히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한 흑갈색의 물, 그 위에 기름처럼 번지는 한 겹의 윤기.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왜 맛이 이상한가? 병 달고 살더니 몸이 허해 입맛까지 이상해진 게지. 그는 웃었습니다. 촛불이 그 얼굴을 반쪽만 밝혔는데 웃음 뒤에 숨은 무언가가 그림자처럼 그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옥년의 손이 천천히 사발 쪽으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사발 안에서 작은 검은 침전물 하나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경기도 광주 땅, 윤씨 가문의 안채의 가을이 깊어가던 그 해였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박넝쿨이 바짝 말라 쪼그라들고 뒷마당 감나무의 잎이 하나씩 떨어져 땅을 붉게 물들이던 계절이었지요. 사람의 기운이 가장 빠르게 식어드는 그 환절기에 윤씨 댁 안채의 냄새는 유독 무거웠습니다. 약 다리는 냄새, 오래된 이부자리의 땀 냄새, 그리고 사람의 몸이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갈 때 풍기는 그 묵직하고 달큰한 냄새가 뒤섞여 마당까지 번져 나왔습니다. 그 냄새의 진원지는 안채 깊숙이 자리한 시어머니 석씨의 방이었지요. 석씨 마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것이 벌써 11해 전 일이었습니다. 처음 쓰러지던 날, 의원이 입술을 깨물며 내뱉은 한마디가 집안 가솔 모두의 가슴을 싸늘하게 내려앉혔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오. 그러나 석씨는 석 달을 버텼고 반년을 버텼으며 결국 11해를 버텨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질긴 것인지, 아니면 집착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가솔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채 속으로만 헤아렸습니다. 그 11해 동안 석씨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은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옥년이었지요. 옥년이 이 집 문을 처음 넘어선 것은 14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 박신혜의 둘째 딸로 태어나 가진 것이라고는 한 꺼풀의 얼굴과 제 어미에게 배운 글 몇 줄뿐이었지요. 혼인 첫날 밤 신방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시어머니 석씨가 병으로 쓰러졌고 옥년의 새색시 시절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옥년은 시어머니의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14살 계집 아이의 손으로 어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말로 옮기기조차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주치마의 앞섭을 두 손으로 단단히 여미고 요강을 들어 뒷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저것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행랑채 안악들이 담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입이 험한 자들은 씨바지로 들어왔으면 씨앗이라도 받아야 할 것을 똥오줌이나 받아내니 이게 씨바지냐 변기냐 하고 킬킬대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옥년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지요. 그러나 옥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9회를 그렇게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석씨는 몸이 불편한 것과는 별개로 눈과 귀만큼은 30대의 젊은이보다 밝은 여인이었습니다. 인기척 하나로 누가 방 앞에 섰는지를 알아챘고 아랫목에 누운 채로 집안의 모든 동정을 손금 들여다보듯 꿰고 있었지요. 그런 석씨도 며느리 옥년 앞에서만큼은 이따금 눈을 감았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방문 틈을 파고드는 날, 옥년이 군부를 2번 더 지피고 이부자리 자락을 여몄을 때였습니다. 석씨의 마른 손이 느릿느릿 들려 옥년의 손등을 툭 건드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 낫구나. 목이 반쯤 굳어버린 탓에 말소리가 새는 것처럼 흘러나왔습니다만 옥년은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손등 위에 얹힌 시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가벼운지 마치 낙엽 한 장이 내려앉은 것 같았지요. 옥년은 그 손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나아지시면 됩니다. 소부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만 옥년의 눈가는 끝내 마르게 유지되었습니다. 울음이 입술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 여인은 이미 9회 동안 제 눈물샘을 단단히 다스리는 법을 익혀두었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바람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윤성범이 사랑채 문을 잠그고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준비한다는 명목이었지요. 성균관 동기라는 자와 어울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포깃에서 풍기는 향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가 돌아오는 시각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밤 사랑채 창호지 문 너머로 새어 나오는 2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판서 어른께서 혼처를 구하신다지 않나. 따님이 금년 16이라 했어. 그 혼처 자리 자네가 노리는 것인가? 노리다니. 나는 그저 팔자를 고치고 싶을 뿐이야. 영의정 사위가 되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옥년은 숨을 참았습니다. 발 아래 마당의 마른 잎 하나가 바람에 굴러 신발 코에 닿았지요. 그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정실이 살아있어서야 혼처가 될 수 없을 것 아닌가. 바람이 잠깐 멎었습니다. 옥년의 온몸에서 피가 발 아래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담벼락에 손바닥을 짚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입술이 속말을 만들었습니다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윤성범이 이례적으로 일찍 안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탕약 사발이 들려 있었지요. 오지로 빚어진 검은 사발.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드시게. 자네가 요즘 안색이 영 좋지 않아. 의원한테 특별히 부탁해 달인 보약이라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지요. 그러나 옥년은 오랜 세월 시어머니의 탕약을 다리며 약재의 이치를 눈으로 익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발을 내려다보는 순간 코끝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약방의 익숙한 냄새 위에 낯선 것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초. 깊은 산의 돌틈에서 자라는 그 독초의 냄새를. 옥년은 언젠가 의원이 경고하며 보여준 약재 괴짝에서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독 단계를 넘기면 아니 됩니다. 손질을 잘못하면 심장이 멎습니다라 했던 그 목소리가 탕약 냄새와 함께 코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손가락 끝이 사발을 잡는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방님, 왜? 맛이 이상할까봐 걱정이 되는가? 그리 의심이 많아서야. 윤성범은 웃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겨우 밝히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서 그의 웃음이 어쩐지 평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깊이가 없는 웃음이었지요. 눈이 웃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옥녀는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탕물 안쪽에서 미세한 침전물 하나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곱게 간 분말이 아니라 덜 걸러진 무언가가 사발 바닥으로 내려앉는 모양이었지요. 설마 그 말이 또다시 입술 안쪽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남편이 설마. 열흘 전 담벼락 너머로 들렸던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정실이 살아있어서야 혼처가 될 수 없을 것 아닌가. 손이 떨렸습니다. 사발 안의 탕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그러나 옥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그녀는 끝내 기다리던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안함도 흔들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검은 눈동자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옥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혀뿌리를 강타하는 동시에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식도에 박아 넣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옥녀는 사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사발이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윤성범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둘러 나가는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는 옥년 혼자 남았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이부자리를 두 손으로 틀어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목구멍에서 검붉은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였습니다. 옥년은 쓰러지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석가래 사이로 가을 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시어머니 석씨의 마른 손등이었습니다. 낙엽처럼 가볍던 그 손.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그 밤 윤성범은 행랑채 머슴 둘을 불러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옥년의 몸을 거적대기 하나로 둘둘 말아서였지요. 발 아래 낙엽이 부스러지는 소리, 올빼미 우는 소리, 바람 소리.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윤성범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바위 틈에 거적대기를 부려놓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머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산길에서 윤성범은 제 소매 안에서 접어 넣어두었던 서찰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온 곤처 교섭의 답장이었지요. 그는 그것을 펼쳐 한번 훑어보고 천천히 접어 다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옥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이 숨어 수십 년을 살아온 노무당 황신녀가 새벽 기도를 위해 산길을 오르다가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숨소리를 들은 것은
그날 밤이 제 가기도 전이었습니다. 황신녀는 무릎을 꿇고 거적대기를 걷어냈습니다.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젊은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가에 마른 피가 굳어 있었고 눈꺼풀이 반쯤 떠 있었지요. 그러나 목에 손을 대니 신락 같은 맥박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황신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신이 살리시는구나. 노무당은 등에 진약 바구니를 내려놓고 서둘러 뒤졌습니다. 깊은 산의 돌틈에서만 자란다는 산삼뿌리 두 쪽 해독에 신통하다는 하얀 꽃의 독활잎. 그리고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희귀한 청색 약초를 꺼냈지요. 그것들을 입으로 으깨어 즙을 낸 황신녀가 옥년에 굳어가는 입술 사이로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바람이 산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옥년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황신녀의 암자는 산 중턱 절벽과 절벽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아랫마을에서 올라오려면 반나절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였고 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돌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암자에 옥년이 누워 열흘을 버텼습니다. 첫 사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황신녀가 다려내는 약즙을 떠 넣어도 절반은 입 밖으로 흘러내렸고 몸 안에 독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검붉은 것들이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황신녀는 밤을 새웠습니다. 무릎 위에 옥년의 머리를 올려놓고 잠든 적이 없었지요. 나흘째 아침 옥년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지요.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한참을 그대로 누워 그저 천장의 나뭇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났구나. 황신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옆에 앉아 경문을 읊고 있던 노무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이 깊고 눈빛이 형형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기도 했지요. 예순인지 여든인지 세월이 그 여인의 나이를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옥년의 목소리는 바스러질 듯 가늘었습니다. 산이다. 내가 버려진 그 산 위다. 버려진. 옥년은 그 말을 천천히 되씹었습니다. 버려진. 버려졌습니다. 9해를 섬긴 집에서 9해를 함께 잠든 남편의 손에서 거적대기 한 장에 쌓여 산에 버려졌습니다. 그 사실이 입안에서 굳어졌습니다. 쓴맛도 짠맛도 아무 맛도 없이 그냥 굳어졌지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황신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왜 그 꼴로 산에 버려졌는지, 누가 그리했는지, 고향이 어디인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을 다리고 밥을 지어 올리고 경문을 읊을 뿐이었지요. 옥년은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옥년은 혼자 일어나 앉았습니다. 암자 앞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산 아래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지요. 저 멀리 기와장을 얹은 집들이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중 어딘가에 윤 씨 가문의 안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시어머니는 누가 탕약을 다려드리고 있을까? 뒷간을 누가 치우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옥년의 발 아래 땅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옥년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뿌리처럼 깊이 박히는 무언가였지요. 황신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보이느냐?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저 집들이, 그 안에 사는 것들이. 옥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신여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핏줄이 섰다. 독이 빠지면서 다른 것이 들어온 게야. 다른 것이라 하심은. 황신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문책을 펼쳐 옥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읽어라. 옥년은 그 자리에서 경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습니다만 눈이 닿는 순간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읽히지 않는 글자가 없었지요. 읽는 도중 바람이 멎었습니다. 산새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암자 앞석 등의 불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출렁였습니다. 황신여의 눈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신이 너를 점지하셨구나. 그해 겨울부터 옥녀는 황신여 곁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문을 외우고 신가를 익히고 약초의 이치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황신여는 가르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혹독했지요. 한겨울 새벽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2시즌을 꿇어 앉아 경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손발이 터지고 무릎에 못이 박히도록 절을 했습니다. 옥녀는 단 한 번도 엄살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소문이 아랫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윤씨 댁 서방이 영의정 이판서의 사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실 부인이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 상을 치른 지 6달 만에 새 장가를 들었다고 했지요. 이판서 대 교수는 16살의 꽃 같은 처자라 했습니다. 혼인 잔치가 사흘 밤낮으로 벌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 소문을 전해주는 약초캐는 안하게 말을 들으며 황신여는 옥년을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은 약재를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질이 더욱 고르게 더욱 깊게 내리꽂힐 뿐이었지요.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입술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재를 다듬는 칼 소리가 바위를 두드리는 것처럼 단단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해가 다시 5번 바뀌었습니다. 황신여가 자리에 눕기 시작한 것은 옥년이 암자에 온 지 8배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토록 정정하던 노무당이 하룻밤 사이에 쇠약해지더니 이부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옥년은 황신여의 곁을 지켰습니다. 탕약을 다리고 이부자리를 갈고 경문을 읊었습니다. 9해 전 시어머니 석씨의 곁을 지키던 것과 똑같은 손길로. 황신여는 그 손길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밤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예, 스승님. 내가 가면 너는 어쩔 셈이냐. 옥년은 탕약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황신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그 얼굴 위로 촛불이 흔들렸지요. 내려가겠습니다. 어디로? 제가 버려진 그 산 아래로. 황신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느릿느릿 손을 들어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요. 마치 9해 전 시어머니 석씨의 손처럼 가볍고 건조한 손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지 않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복수가 아닙니다, 스승님. 옥년의 눈이 촛불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 깊고 차가운 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살려두신 까닭을 찾으러 갑니다. 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신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황신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입술 끝에 어렴풋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 산의 모든 것을 두고 가거라. 약초 씨앗도, 경문책도, 방울도 내 것이다. 그것이 황신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무당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옥녀는 밤새 경문을 읊으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문 소리가 간간히 떨렸습니다. 그 떨림만이 그녀가 울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열흘 뒤 옥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삼배 보자기 하나에 약초 씨앗과 경문책과 노쇠 방울 하나를 챙겼습니다. 머리는 정수리부터 허리까지 풀어내려 붉은 댕기로 묶었고 황신녀에게서 물려받은 백색과 주홍의 무당 옷을 걸쳤습니다. 얼굴에는 흰 분을 얇게 발랐지요. 산을 내려오는 동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산길 어귀에서 올라오는 그녀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새하얀 얼굴에 붉은 댕기를 늘어뜨린 여인이 방울을 울리며 내려오는 모양이 범상치 않았지요. 누군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합장을 했습니다. 옥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열흘을 걷고 또 걸으면 닿을 한양 북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해가 흘렀습니다. 한양 북촌 어귀에 신통하기로 소문 높은 무당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저 북촌 무당이라 불렀지요. 그 무당 앞에 앉으면 말하지 않은 것을 먼저 꺼낸다 했고 숨겨놓은 죄를 귀신같이 집어낸다 했습니다. 집안에 골마있던 악연을 끊어내는 때 신통하다 하여 양반과 마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당의 얼굴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다녔기 때문이었지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가을비가 한양 북촌 골목길을 적시고 처마에서 빗물이 굵게 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기와장 위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낮게 깔리는 가운데 윤씨 가문의 소슬대문 앞 돌바닥에 발자국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삿갓을 쓴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삿갓 처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치마 밑단이 빗물에 흠뻑 젖어 돌바닥에 달라붙었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발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발 앞에 지프로 엮은 허수아비 하나가 놓였습니다. 허수아비의 가슴팍에는 긴 쇠바늘 12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12개의 바늘 끝이 빗속에서 빛났습니다. 허수아비의 목 언저리에는 한지로 접은 작은 부적 하나가 묶여 있었고 그 부적 위에 붓으로 굵게 쓴 이름 석자가 빗물에도 번지지 않았습니다. 윤성범. 대문 안쪽 행랑채에서 내다보던 늙은 문지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요? 이 밤에 대문 앞에 서서 무엇 하는 것이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삿갓 처마 밑으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빗속에서도 흰 분이 번지지 않은 얼굴, 그 아래 붉은 입술, 그리고 형형하게 빛나는 2눈이었습니다. 문지기의 말이 목구멍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이었지요. 여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 계신 마님께 전하여라.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빗소리 사이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 아직 갚지 못한 빚이 하나 있다고. 하늘이 잊지 않았다고. 문지기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바로 그 순간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석씨가 나왔습니다. 오랜 와병에도 불구하고 이 집 안방을 끝까지 놓지 않은 석씨였습니다. 새 며느리를 들인 뒤로도 몸은 불편하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지요. 아들이 모셔온 영의정댁 며느리를 가솔처럼 부리고 이 집의 모든 재산 장부를 제 손으로 쥐고 있는 석씨였습니다. 그 석씨가 부축을 받으며 대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심상찮다는 문지기의 고함 소리에 잠을 깼던 것이지요. 대문짝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빛 속에 서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흰 얼굴, 붉은 댕기, 가슴팍에 바늘이 꽂힌 허수아비. 석씨의 눈이 그것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씨의 안색이 빗속의 돌처럼 굳었습니다. 반쯤 열었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촛대가 기울었습니다. 부축하던 몸종이 황급히 촛대를 받아냈지만 석씨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눈만이 빗속의 여인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 그 기련.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핏기를 완전히 잃은 입술이 만들어내는 형태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빗속의 여인은 마치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빗물이 그 흰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방울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빗속에서 길게 퍼졌습니다. 석씨의 손에서 부축을 잡은 손가락 힘이 빠지더니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몸종이 비명을 지르며 받아냈지만 석씨의 눈은 끝까지 대문 밖을 향했습니다. 빗속의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울을 다시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윤씨 가문의 기와 지붕을 타고 올라가 빗속 하늘로 번졌습니다. 첫 번째 방울 소리가 울린 그 밤, 윤씨 가문의 사랑채에서는 촛불이 혼자 꺼졌다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당상관 복색을 입고 잠자리에 든 윤성범이 목에 손을 얹은 채 오한으로 떨며 깨어났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아무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움의 정체를 윤성범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2화를 기다려주세요.